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조선의 걸크러쉬 제2탄 박시전입니다. 자,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병자호란 아주 굴욕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죠? 병자호란. 굴욕적인 전쟁, 인조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궁을 이동했다가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하죠. 그때 이제 그걸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백성들은 참 그게 억울하기도 했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왕실에서 이제 볼모로 잡혀간 거, 그리고 약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간 거, 정말 이런 것들 굉장히 불만이 컸을 거야. 그치? 자, 이 불만이 큰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담 소설들이 만들어졌는데, 뭐 대표적으로 임경업전, 그리고 박시전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박시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더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박시전도 박시도 사실 걸크러쉬긴 하죠. 근데 홍계월전이 사이코패스였다면 홍계월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그쵸? 자, 박씨는 그렇게 사이코패스라기보다 그냥 앉아서 딱 도수를 쫙 부리는, 어찌 보면은 슈퍼히어로급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아주 기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홍계월이랑 박시전에서 박씨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따져보면 박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슈퍼히어로거든요. 그냥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박씨가 어떻게, 이제 박씨가 이시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원래는 좀 복잡한 과정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시백은 아버지가 이득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득춘. 근데 이 이시백이 실존인물이거든? 실존인물인데, 원래 이시백의 아버지는 이귀라고 하는 사람이야. 원래 실존인물이야. 이귀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귀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요건 소설 속에서는 이득춘은 이시백이랑 이시화라고 하는 그 딸이 있는 걸로 나와서 약간 소설적으로 좀 각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박씨는 박처사라고 하는 그 금강산의 도사의 딸이에요. 그 딸이 박씨죠. 근데 이 박처사는 원래 이름은 뭐냐면 박현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정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도사였어요. 우리 그 홍계월전에서 곽도사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아주 그냥 거의 신선급의 굉장히 도술이 아주 출중한 그런 도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득춘이 박처사를 만났는데, 박처사가 아주 비범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딸과 결혼시키자는 말에 그냥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이시백은 오늘 또 이렇게 와이프가 생겼으니까 오늘 초야를 맞이하는데 너무 기대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너무 기대돼! 하고서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탁 이 박씨가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시백이 하고 도망쳐요. 자, 왜 도망쳤냐? 그때 이시백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천귀다. 무서운 천신과 같은 모습이었고 끔찍한 괴물이었다. 게다가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박씨가 엄청났나 봐요. 그러니까 박씨가 너무 못생긴 거야. 너무 못생긴. 게다가 좀 식구라도 들어오지 말이야. 초야를 보내는데 이시백이 완전히 학을 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략 결혼 이렇게 위험한 거다.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건데 확인을 안 했다면서 나 아빠한테 속았어 막 이러면서 엄청 원망했겠죠. 자,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안 가문끼리의 정략이기 때문에 이득춘은 이 박씨를 계속 신뢰합니다. 못생긴 건 인정하지만 신뢰는 했어요. 자, 신뢰했어요. 네, 이게 외모 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말이야. 아니, 인품으로 봐야지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래도 너무 심했어. 그죠? 괴물처럼 생긴 데다가 냄새가 났다고 하니까, 아니, 알고 연애해서 정이 쌓은 다음에 했으면 이시백도 조금 이해를 했겠지. 처음 봤는데 그럼 너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당황했겠죠. 그치? 네,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박씨가 사실 굉장히 비범한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득춘은 계속해서 박씨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 이득춘의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계속 박씨를 무시하긴 하는데, 이 이득춘은 이 박씨를 좋아해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약간 비범한 능력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 사건이에요. 말. 자, 이 박씨가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 있는 노복한테, 그러니까 종한테, 저기 가면 7냥짜리 말이 하나 있을 거다. 되게 못생기고 가장 빼빼 마른 말일 텐데 그 말을 300냥을 주고 사오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노복이 갔는데 진짜로 7냥만 부르는 거야. 자기 300냥 들고 왔는데. 근데 이 노복이 욕심이 생기잖아, 그치? 슈킹을 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말 주인이랑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서로 슈킹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난 돌아왔는데 박씨는 비범하게 확 노수를 하는 여인이잖아요, 그쵸? 야,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혼내요. 혼나고서 빨리 가서 300냥 다시 주고 와서 300냥을 주고 다시 사갖고 옵니다. 이 노복이 이 속인 거를 다 알아채고 다시 300냥을 주고 사갖고 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을 굉장히 거칠게 기르거든요. 막 눈비를 맞추고 뭐 음식도 잘 안 주고 막 이렇게 거칠게 잘하게 하는데 명나라에서 말을 한 마리 구하러 왔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38,000냥을 주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38,000냥에 팔려요. 자, 이게 뭐냐면 천리마였습니다. 그죠? 예전부터 이 말을 잘 보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비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주몽도 그랬죠. 그쵸?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연적. 되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용이 연적을 여유주차 대신 물고 가는 걸 보고서 자, 이 연적을 이시백한테 줬는데 이시백이 이 연적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떻게?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이시백은 사실 능력도 없는데 아내 잘 만나서 장원급제 했다.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기분 나쁠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득춘이 이렇게 있는데 박씨가 딱 가서 어머님, 제가 저희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응, 갔다 와. 근데 금강산인데 좀 멀지 않겠냐? 며칠 안에 갔다 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박씨가 구름을 타고 갔다 오죠. 자가용이 있었던 거야. 자차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구름을 타고 갔다가 쫙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곧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박서사가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이 박씨의 전생의 모든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이제 허물을 벗을 때가 됐다. 해가지고 박씨가 허물을 벗었는데, 짜라, 뾰로롱, 알죠? 엄청 예쁜, 엄청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시백이 말이야. 탁 가가지고 딱 봤는데 엄청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이. 그때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뭐 이러는 거죠.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당신을 사랑하오. 아주 이중적인 놈이에요. 자, 그랬는데 또 바로 아이가 생겨. 그러니까 뭔가 사실 좀 이게 너무 외모를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현대에 의해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허물을 벗는 거 있죠? 허물을 벗는 거, 이게 기존의 틀을 깬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깬다. 억압된 여성의 것을 깬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이 청나라와 맞짱을 한번 뜬다. 약간 이런 뭔가 기존의 틀을 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너희들 난생설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난생설화 같은 거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 박씨는 약간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시백,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에서는 딱 조선의 2명을 무서워했던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임경업 장군. 임경업장 알죠? 실존 인물입니다. 임경업 장군을 무서워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이시백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 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자객이 누구냐 하면 중국 청나라의 황제의 딸인 기룡대가 이시백을 직접 죽이러 온 겁니다. 근데 이 기룡대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박씨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 당신을 유혹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넘어가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백이 안 넘어가.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실제로 이시백이 그 기룡대를 봤는데 진짜 아주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시백이 진짜 아내만 어쨌든 그랬겠죠. 여튼 박씨가 이 기룡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기룡대가 굉장히 사리를 붉고서 이제 죽이려고 막 하는데 이 박씨의 도술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박씨가 여기 눈이 오게 하고 길을 미로처럼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길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그때 이제 박씨가 나타나서 기룡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네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 너 조선을 건들려고 하면 내가 너 목 날린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기룡대가 돌아가요. 그렇게. 기룡대가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운명적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할 것이라는 걸 이 박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종인 개화, 여기 개화라고 하는 시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화가
사실은 이거 그냥 시비가 아니고요. 박 씨의 수제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공이 뛰어나고요. 이 도술도 되게 잘 부리고요.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화를 시켜서 조정에다가 알리는 거야. 조정에다가 지금 청나라에서 침략을 해올 테니 조심하여라. 경고를 하러 보냈어. 그리고 임금께서는 빨리 피신하셔라. 그 얘기를 하러 이 개화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갔는데 우리나라는 또 조정에 아주 개 같은 잡것들이 있죠. 자, 그때 이 잡것,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잡것의 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김자점이라고 하는 새끼가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개화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개화가 김자점을 막 혼냅니다. 자, 그리고선 가까스로 성공을 해서 그 말을 전달하는 데 성공을 해서 임금은 이제 환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임금이 자리를 옮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남한산성으로 임금은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궁은 비어있겠죠? 자, 그때 청나라가 침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말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죠. 그죠? 내려오고 나서 임금이 환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미리 옮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옮겨놨어야지. 소설상에서는 옮겨놨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두 장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장수가 바로 용골대와 용홀대. 자, 뭐 이름이 맞을 거예요. 뭐 어쨌든 두 명의 장수가 내려옵니다. 두 명의 장수가 내려오는데 딱 와서 궁을 봤더니 어때? 왕이 없잖아. 좀 왕을 잡아야 되는데, 그치? 그 당시 인조를 잡아야 되는데, 자, 개화의 말 때문에 이제 다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골대는 자,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자, 남한산성으로 인조 잡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용홀대는 당연히 이제 한성에 남아있었어요. 한성에 남아있는데 개화한테 딱 걸리죠. 개화가 이거 지금 왕한테 전화로 갔잖아요. 그치? 개화한테 딱 걸려. 그래서 용홀대, 너 용홀대냐?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개화가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싸우면 더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고 그냥 바로 헤드샷 날립니다. 목 잘라버려요.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 목을 자른 거야? 용월대에 목을 딱 잘라갖고 목 들고 집에 갑니다. 도시락 들고 아저씨 가서 박씨한테 저기 아씨가 아니죠. 마님 저 목 갖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박씨가 그래 하고 그거 나무에다가 걸어놔라. 진짜 옛날에 왜 이렇게 사람한테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 많았나 몰라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놨어. 용골대는 지금 남한산성으로 딱 간 거죠. 자,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 임금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삼전도의 굴욕일이 발생하죠. 자, 근데 박시전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용골대가 자기가 이제 숙제를 할 건 다 했어. 용왕한테 항복을 받았고, 삼전도 굴욕도 시켰고. 자, 그런데 뭐야? 자기랑 같이 온 지금 용골대. 왜냐면 이게 둘이 형제거든. 자, 용골대의 목이 없어진 거야. 목 찾으러 가야잖아. 그치? 그래서 박씨가 있는 피화당으로 이 용골대가 찾아가는 거야. 용골대로 딱딱 하죠. 그러니까 이 박씨가 빠바. 사실 이제 박씨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건 여기가 처음이야. 다 개화가 싸워. 자, 근데 용골대가 이제 딱 박씨한테 갔죠. 박씨한테 가가지고, 내 동생의 목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박씨가 족가네, 이 새끼. 하면서 갑자기 나무들이 다 병사로 변하고. 그리고 막 전투가 시작된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전투가 시작된 거지. 용골대가 굉장히 당황해. 근데 어떻게? 용골대가 굉장히 맹렬한 맹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을 질렀더니 박씨가 이 새끼 머리 쓰네? 그랬더니 부채질을 한번 싹 하니까 불이 이 청나라의 군을 딱 공격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용골대가 내가 이 싸우면 안 되겠구나. 쟤 완전 대박이네. 완전 싸움 잘하네. 하고서 거기서 무릎을 탁 꿇죠. 무릎 꿇고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박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선이 청에게 항복을 한 것은 천운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운명에 정해진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너네가 지금 이 왕에게 항복을 받고 나서 세자와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 그리고 대비마마를 지금 모시고 청나라로 간다고 골모로 잡고 가려고 하니까, 야, 세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대비마마는 두고 가거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박씨가. 그랬더니 용골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분부 따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설정이야? 원래 대비마마는 끌려가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실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이게 마치 이 박씨가 명령해서 대비마마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처럼 소설상으로 설정한 거죠. 실제로는 이 세자가 끌려간 게 굉장히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한 거겠지. 그러면서 박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다시 청나라로 왔는데 다시는 우리 괴롭힐 생각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지금 너가 청나라로 복귀하는 길에 가다 보면 아주 용맹한
장수인 임경업 장군을 만날 것이다. 너가 거기서 임경업 장군한테 계기면 나는 지금 너를 착해서 봐주지만 임경업 장군은 너를 만나면 그냥 몰살시켜버릴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편지를 하나 줄 테니 가서 임경업 장군을 만나면 편지를 전해주거라.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임경업 장군은 병사들을 준비해서 후발대로 치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한 500명 정도를 잡아서 청나라 군사들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백성들은 임경업 장군과 제대로 전투를 벌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었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너 가다가 아마 임경업 장군 만날 거야. 그럼 너희가 완전히 죽을 테니까 너 미리 빌어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 현실까지 살짝 맞추면서도 임경업 장군은 굉장히 높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용골대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간 거야.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경업 장군을 만났죠. 근데 임경업 장군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기세등등하게 나타나는데 쫄아가지고 용골대가 편지를 보여주는 거야. 편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 조선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를 보내주어라. 해서 보내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병장으로는 그렇게 끝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시백은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걸로 나와요. 이시백은 이제 영의정까지 가고, 그래서 약간 좀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식으로 내용으로 끝나긴 끝나는데 어쨌든 씁쓸하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쵸? 사실은 이 박시전은 홍계월전보다는 조금 덜 재미가 덜해요. 재미가 덜한 게 뭐냐면 그래도 홍계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잔인함과 뭔가 통쾌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통쾌함이 좀 덜하죠. 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박씨와 홍계월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박씨가 이긴다. 하지만 소설은 뭐가 더 재밌다? 홍계월이 재밌다. 왜? 홍계월이 훨씬 더 통쾌한 사이코패스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씨전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박씨전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